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나의 계좌를 두 개를 만들어서요. 하나는 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S&T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석현이라고 합니다. 외환시장 전문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30원대까지 올라 있는데요. 이 정도 환율은 지난해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수준 아닐까요? 저희도 계속 전망치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전망치를 올릴 때마다 양치기 소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자괴감이 없지 않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킹달러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워낙 가파르게 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금리를 더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강세는 더 계속 이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과거 패턴을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의 종점에 다다르고 이제 추가 인상은 없다라는 컨센서스까지 생겨야 달러화가 좀 꺾이는 패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전망이 그렇고요. 그것도 가봐야 알지 않을까 그렇게. 1,500원 선을 넘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연말까지는 저희가 상단을 1,500원까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한국 고유의 문제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킹달러 현상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이라서 일단 상단은 1,500원으로 설정했지만 그 1,500원 돌파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달러가 워낙 강세여서 다른 나라들 통화도 같이 약세 현상이기는 한데 보고서를 보니까는 유독 원화가 더 약할 걸로 보셨더라고요. 엔화나 위안화나 유로화 대비해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 수출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과거에도 글로벌 경제가 이제 하강 사이클을 타고 주식시장이 부진에 빠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는 항상 원화 약세가 다른 통화들 대비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 항상 있었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경제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좋을 때 증가했다가 글로벌 경제가 이제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면 또 무역이 감소하고 이러는데 이 글로벌 무역 이 흐름에 가장 잘 따라가는 게 한국 수출이거든요. 글로벌 무역 흐름을 볼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단 하나의 지표를 볼 때 한국 수출 지표를 제일 좋아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지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냐?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 수출 지표를 보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꺾인다는 얘기는 전 세계 무역 흐름이 꺾인다는 얘기고 외환시장에서는 사실 한국 개인들은 은행에 가면 다들 원화를 들고 가서 뭐 달러를 바꾸는 게 일반적이지만 외환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 세력들 뭐 쉽게 생각하시면 헤지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뭐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세력들은 지금같이 달러 강세가 강한 시기에는 달러를 사고 싶으면 그럼 뭘 팔고 달러화를 사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엔화가 약세가 제일 심할 때는 엔화를 제일 많이 팔고 달러를 사는 거고요. 뭐 한동안 유로화가 약세가 심했을 때는 달러를 사고 싶을 때 유로화를 제일 많이 파는 것이고 글로벌 경제가 한꺼번에 꺾이고 무역 흐름이 갑자기 확 꺾이네? 한국 수출도 꺾이네? 그러면 달러 살 때 이번에는 원화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국면을 잘라봤을 때는 원화 약세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국면이 그게 하필 지금 시점인 거네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고 7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해 놓고 파는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고 사이클에 조금 더 취약한 게 특징이고 그래서 한번 경기가 꺾이면 메모리 반도체는 다운 사이클이 꺾이는 이 진폭이 굉장히 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경기 하강이 한국 수출에 전체적으로 부담을 주면서 한국 수출 전망이 나빠지고 그게 이제 원화 약세 압력으로 더해지는 그런 현상이 최근의 특징입니다. 환율을 보려면은 메모리 반도체 경기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거군요. 그게 얼마 전까지 특징이었다면 지금은 1, 2주 동안에 있었던 일이
영국 국채 투매 현상, 10월 초에는 크레딧 스위스 파산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는데 신용시장에서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 사건들이 던지는 시사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에 과잉 부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부채 문제가 신용시장에 파열음을 내면서 안전자산 달러화를 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달러화가 좀 독보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 게 최근에 요즘에 보면은 미국 주식은 그러면 달러가 너무 강세니까는 아무래도 왠지 사기가 꺼려지고, 그러면은 엔화가 좀 그래도 약세니까는 일본 주식을 살까 뭐 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화 대비 안 오른 게 엔화밖에 없으니까 일본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통화 가치 측면의 아이디어로는 한 가지 선택이 될 수는 있을 텐데요. 저는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개인 투자자들 보면 너무 준비 없이 주변 환경에 이끌려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선호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게 너무 특징적이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너무 강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떨어져도 그러면 미국 주식 뭐 사면 돼? 이런 질문들을 아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했던 투자자분들, 존 보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립 피셔, 템플턴, 이런 분들 책들 읽어보면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나를 따라하지 말고 그냥 광범위한 시장 지수에 분할 매수하는 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절대 나를 따라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모든 시간을 쏟고 모든 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광범위한 시장 지수에 분할 매수 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나의 계좌를 두 개를 만들어서요. 하나는 뭐 세제 혜택 있는 ISA 계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IRP 계좌에서 ETF 이런 것들을 굴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 하나의 계좌에서는 광범위한 시장 지수에 분할 매수하고 쳐다보지 않고 적립식으로 기계적으로 사는 방식을 하고, 다른 계좌에서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면서 10년, 20년 지나서 성과가 어땠는지를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이거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범위한 시장 지수에 분할 매수했던 게 과연 성과가 더 우수했는지 10년, 20년 지나서 판단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렇죠. 의견이신 거네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거든요. 이 개별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에 더 관심이 가고 나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저도 예전에는 갔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하시되, 또 다른 계좌에서는 뭐 얼마나 올랐고 이런 거 확인하시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광범위한 시장 지수에 분할 매수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뭐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되도록 놔두시면 되겠죠.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되게 강했는데 이번에 뭔가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서 앞으로의 10년은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셨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시장 흐름이라는 게 늘 그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있어서인가요? 미국 주식도 글로벌 증시 대비 미국 주식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이런 상대적인 가치로 표현을 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많이 하고 유동성을 과다하게 풀면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품이 낀 건 아니다 뭐 이런 평가들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난 10년 넘게 글로벌 증시 대비 미국 증시가 성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는 향후 10년은 더 나쁠 수도 있다. 그게 아마 1970년대가 미국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고, 저는 사실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시장을 섣불리 예측하고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의 판이 바뀐다고 보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40년 만에 처음 보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화석연료 오펙이 원유 생산을 줄이면 미국이 많이 공급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미국도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증산하고 싶어도
이 한계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결국 친환경 시대로 나아가면서 에너지 산업도 전체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 거점이 생겼지만, 지금은 이게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이것도 과거의 세계화 흐름을 되돌리는 방향, 반대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단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자산 배분 시장에서는 주식 60 그리고 채권 40 이렇게 60대 40 배분 비중을 제일 포멀한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고,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이 자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공식이 들어맞았던 건데, 올해같이 주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도 같이 하락하고 주가 상승할 때 채권 가격이 같이 반등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버리면 이 60대 40 요 배분 비중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꾸 과거 10년의 패턴만을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거나 자꾸 예측하려고 드는 건 불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판을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연준도 자꾸 볼커 그 시대를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79년에 볼커 의장이 이제 취임하셨고, 사실 그 이전 70년대의 아서 번즈 의장 시대에 금리 올리다가 경기 침체되려고 그러면 자꾸 멈칫하고 금리 인상 중단하거나 뭐 금리 내리거나 이랬던 것들이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못 잡았기 때문에 결국 뒤에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아직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 연준의 태도를 보면, 그리고 70년대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보면 금리를 섣불리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의 정점에는 다다르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인하 사인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려면 적어도 지금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이 6%가 넘거든요.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로 이게 크로스가 돼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언제 만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인플레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시점이 오겠지만, 그러고 나서 연준이 말하는 2%까지 과연 떨어질까? 지금은 2% 목표를 과연 유지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내년 1, 4분기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가 있지만 그건 가봐야 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단을 선언한 다음에 달러 강세가 지금 역사적으로 3번이 있었고요. 지금이 3번째 달러 강세이고,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 넘게, 그러니까 1차, 2차에 비해서 더 길어진 상황이고, 최근에 특히 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가나 금리와 다르게 달러와 가치는 상대적인 속성이 있어서 봉우리가 높으면 또 골짜기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무한정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꺾일 것이고,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컨센서스만 생기면 그래도 꺾이지 않을까. 환율이 이제 1,400원 넘어서 뭐 말씀하신 그 1,500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는 언론들이 뭐 약간 언론의 속성이긴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 시절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1,400원까지 왔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뭐 하루에 2, 3% 상승은 물론이고 뭐 5% 상승하고 이런 날들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올해도 가장 많이 상승한 날이 1%대였고, 환율 상승 움직임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오히려 2000년 초반 IT 버블 붕괴 당시하고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규제가 느슨했던 시기라서
그러니까 어느 투자은행이 과연 얼마나 물린 거냐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도대체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런 불안감,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행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그동안 강해졌기 때문에 적어도 은행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동안 뭐 자본시장에서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은행이 무너지지 않아도 다른 쪽에서 신용 사건 관련된 파열음이 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는 있다. 이런 불안감은 있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 기재부가 하는 대로 아직은 그 정도 위기 걱정할 단계 아니다. 이 말을 약간은 신뢰할 만한 건가요? 예, 저도 당국이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도 좀 외국 환 아니면은 외환 관련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환율에는 투자 안 하고요. 장기적으로 환율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라봤자 기대 수익이 크지 않고 뭐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거면 당연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뭐 시장 지수나 주식을 투자하지 환율, 뭐 통화 자체 투자에서는 기대 수익 얼마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화 자체는 투자하지 않고요. 다만 저도 이제 시장 지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국가별로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인지는 얘기 안 하시고? 뭐 대표적인 국가들 뭐 미국, 중국 투자하고 중국이 안 좋지만 이러다가 망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대항할 힘을 키우고 있고 다만 미국의 견제 때문에 속도가 늦춰질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중국이 계속 강해질 거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시진핑 정부 들어서 자본주의 성향이 많이 죽고 사회주의 성향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장악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본시장을 버리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광범위한 시장 지수에는 계속 저는 이제 시장을 보지 않고 계좌도 안 보고 그냥 자동 적립식 투자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볼 구독자들께 뭔가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해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고 오르는 건 달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계좌를 확인하시지 마시고 자꾸 시장을 보다 보면 나의 계좌를 보다 보면 나의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투자자는 시장과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줄여야 되고 결국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줄이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 가격 움직임에 휘둘리지 말고 무심하게 광범위한 시장 지수에 분할 매수하시는 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